여보, 왜 여기서 자고 있어? 제발 눈 좀 떼봐. 남편의 출장 가방에 몰래 위치 추적기를 넣었습니다. 잘 나가는 건축 설계사인 남편이 바람이라도 피우는 줄 알았죠. 하지만 그가 향한 곳은 화려한 호텔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몰랐습니다. 제가 그의 모든 거짓말 뒤에 숨겨진 눈물겨운 비밀을 마주하게 되리라는 것을요. 한밤중 공동묘지에서 발견한 남편의 모습은 제 심장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저는 세상에서 가장 위대한 사랑을 보았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마음 정거장에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이제 제 가슴 아픈 이야기를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 이야기가 허황되고 으스스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제 인생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아마 평생 잊지 못할 충격적인 사건이었죠. 저는 올해 28, 임신 7개월 차에 접어든 예비 엄마입니다. 사람들은 임신했을 때가 여자가 가장 예민하고 의심이 많아지는 시기라고들 하죠. 하지만 저는 아내의 직감은 절대 이유 없이 생기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모든 것은 추운 겨울비가 추적추적 내리던 어느 평일 저녁, 집안 공기가 유난히 축축하고 답답하게 느껴지던 그날 밤의 이상한 징후들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침대에 앉아 갓 사온 작디작은 아기 옷들을 개고 있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행복감에 젖어 있어야 할 순간이었지만 휴대폰에서 쉴 새 없이 울리는 전기요금, 수도요금, 은행 대출이자, 자동이체 알림 메시지에 입가의 미소는 순식간에 사라졌습니다. 저는 길게 한숨을 쉬며 이제 제법 불러온 배를 쓰다듬으며 부부의 어깨를 짓누르는 경제적인 걱정을 애써 떨쳐내려 했습니다. 제 남편 준서 씨는 올해 32살입니다. 다정하고 아내를 끔찍이 아끼는 사람이지만 요즘 들어 제게 무언가 아주 큰 비밀을 숨기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었습니다. 시계가 저녁 8시를 가리킬 무렵 현관문이 덜컥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남편이 집으로 들어섰습니다. 몸에 걸친 정장은 여전히 빳빳했고 셔츠는 단정하게 바지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제가 남편 손에 들린 서류 가방을 받으려고 다가서는 순간 시큼하고 퀴퀴한 땀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그건 하루 종일 에어컨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 서류 작업을 하는 사람의 땀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늦었어요? 또 야근했어요? 저는 아무렇지 않은 척 물었지만 시선은 남편의 지친 얼굴에서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순간 움찔하며 제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는 건성으로 대답했습니다. 응, 거래처 만나서 계약 이야기 좀 하느라 상대가 좀 까다로워서 오래 걸렸어. 남편은 서둘러 몸을 숙여 구두를 벗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이 쿵 내려앉는 무언가를 보고 말았습니다. 반짝이던 검은색 구두의 뒤축과 밑창 가장자리에 붉은 흙먼지가 잔뜩 엉겨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흙은 보통 외곽 지역이나 건설 현장에서나 볼 수 있는 것이지 남편이 일하는 화려한 도심의 고층 빌딩에서는 절대 묻을 수 없는 것이었습니다. 제 시선이 구두에 고정된 것을 눈치챘는지 남편은 황급히 구두를 집어들며 빠르게 말했습니다. 구두가 너무 더러워졌네. 뒤에 가서 바로 닦아야겠다. 내일 또 신어야 하니까. 그의 어색하고 서두르는 태도는 제 마음속 의심을 더욱 크게 부풀렸습니다. 퇴근하고 돌아온 피곤한 남자가 갑자기 이렇게 부지런하게 구두를 닦는다고 무언가 흔적을 없애려는 게 아니라면 말이죠. 그날 저녁 식사는 무거운 침묵 속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남편은 거래처와 간단히 먹었다며 저 먼저 먹으라고 했지만 제가 같이 먹는 게 좋다고 밥상을 차리자 그는 마치 며칠 굶은 사람처럼 허겁지겁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식사 도중 식탁 위에 놓인 남편의 휴대폰이 세차게 울렸습니다. 화면에 불이 들어왔지만 남편은 전화를 받기는커녕 재빨리 화면을 뒤집어 바닥에 내려놓으며 전화를 거절했습니다.
누구 전화인데 안 받아요? 제가 묻자 그는 변명했습니다. 아, 보험 가입하라는 스팸 전화야. 귀찮아. 그날 밤 저는 남편에게 등을 돌리고 누웠지만 도저히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옆에서 들려오는 남편의 깊은 한숨 소리는 마치 망치처럼 제 머릿속을 울렸습니다. 새벽 2시쯤이었을까요? 남편이 살금살금 일어나 베란다로 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침실 등의 희미한 불빛 너머로 난간에 기댄 남편의 외로운 등이 보였습니다. 그는 불을 붙여 담배를 피우기 시작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담뱃불이 붉게 타올랐습니다. 남편은 제가 임신한 사실을 안 날부터 담배를 끊었습니다. 담배 연기가 아기에게 해롭다고 말했었죠. 그런데 지금 무엇이 그를 이 해로운 습관에 다시 손대게 만든 걸까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끔찍한 시나리오가 그려졌습니다. 혹시 바람을 피우는 걸까? 아니면 도박에 빠져 사채 빚이라도 진 걸까? 의심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커져만 갔습니다. 진실을 밝혀내야 한다는 충동에 휩싸였습니다. 그 진실이 아무리 고통스러울지라도 말이죠. 저는 그때 미처 몰랐습니다. 진실을 찾으려는 그 결정이 바로 다음 날 밤 저를 세상에서 가장 차가운 곳으로 이끌게 될 줄은 다음 날 아침 창밖의 새벽 안개가 채 걷히기도 전에 남편은 갑작스러운 통보로 저를 깨웠습니다. 그 말에 이미 무거웠던 집안 공기는 더욱 암울해졌습니다. 서윤아, 일어나서 아침 먹어. 나 인천으로 3일간 출장 가야 해. 회사에 급한 프로젝트가 생겨서 부장님이 오늘 아침에 바로 가라고 하시네. 저는 들고 있던 죽그릇을 내려놓으며 멍하니 물었습니다. 출장이요? 왜 그렇게 갑자기? 모레가 우리 아기 정기 검진일인 거 잊었어요? 같이 가서 입체 초음파로 아기 얼굴 보기로 약속했잖아요. 남편은 저의 원망 섞인 눈빛을 피했습니다. 그는 딴청을 부리며 책상 위 서류 몇 장을 정리하는 척했습니다. 목소리는 어딘가 떨리고 부자연스러웠습니다. 알아. 정말 미안해. 근데 이 프로젝트가 정말 중요해서 그래. 잘 해내면 보너스도 꽤 나온대. 두둑하게 받아서 당신이랑 아기 태어나면 필요한 거 사주고 싶어서 그래. 미안하지만 이번 한 번만 혼자 택시 타고 다녀와 줄 수 있을까? 돌아와서 내가 다 보상할게. 말을 마친 남편은 주머니에서 돈다발을 꺼내 제게 건넸습니다. 이거 50만 원. 회사에서 가불한 거야. 당신 맛있는 거 사 먹고 몸보시네. 아끼지 말고. 저는 돈다발을 손에 쥐었지만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가불한 월급이라는데 왜 이렇게 돈이 이상할까요? 은행에서 갓 찾아온 빳빳한 5만 원권 지폐가 아니라 10,000원, 5,000원, 1,000원짜리까지 뒤섞인 낡고 지저분한 돈뭉치였습니다. 그 돈을 들고 있으니 마음이 따뜻해지기는커녕 이건 월급이 아니라는 불길한 예감이 스쳤습니다. 그 순간 친한 친구가 했던 경고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조심해. 남자들 안에 임신했을 때 딴짓하기 딱 좋아. 바람 안 피우면 도박이나 빚 문제에 휘말리더라. 혹시 남편이 사채 빚에 얽혀 며칠 도망가야 하는 건 아닐까? 아니면 이 출장을 핑계로 다른 여자와 미래를 즐기려는 걸까? 의심은 독약처럼 제 마음속으로 스며들어 행동해야 한다고 저를 부추겼습니다. 남편이 화장실에 간 틈을 타. 저는 몰래 그의 지갑을 열어보았습니다. 지갑은 텅 비어 있었고 신분증과 꼬깃꼬깃한 1,000원짜리 몇 장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습니다. 돈을 전부 제게 줬다면 출장은 무슨 돈으로 가고 밥은 어떻게 사 먹을 생각일까요? 침대 위에 놓인 남편의 여행 가방을 보았습니다. 그 안에는 낡아빠진 옷 2벌만 들어 있었습니다. 목이 늘어난 티셔츠와 색이 바랜 면바지. 제가 옷장에서 가장 좋은 정장을 꺼내 넣어주려고 하자 남편은 손을 내저었습니다. 아니야, 현장 답사가는 거라 먼지 많이 날려. 좋은 옷 입어봤자 소용없어. 당신은 그냥 쉬고 있어. 내가 알아서 챙길게.
아내의 관심을 거부하는 그 은밀한 태도는 남편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확신을 더욱 굳히게 했습니다. 무엇에 홀렸던 걸까요? 저는 서랍 속에 넣어두었던 배터리가 아주 오래가는 소형 위치 추적기가 생각났습니다. 대담한 계획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그 위치 추적기를 남편의 가방 가장 깊숙한 곳, 옷가지들 밑에 몰래 숨겼습니다. 남편이 눈치채지 못하도록요. 심장이 터질 것처럼 쿵쾅거렸습니다. 죄책감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지만 진실을 알고 싶은 갈망이 모든 것을 압도했습니다. 떠나기 전 남편은 제 앞으로 무릎을 꿇고 한참 동안 제 배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그리고 배에 입을 맞추며 속삭였습니다. 아빠, 며칠 일하고 올게. 엄마랑 집에서 얌전히 잘 있어. 남편의 눈가가 붉어져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의 눈빛 깊은 곳에 서린 기묘한 미련과 고통. 저는 그것이 배신자의 죄책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은 가방을 메고 서둘러 문 밖으로 나섰습니다. 저는 2층 베란다에 서서 골목 모퉁이로 사라지는 남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손에는 지도 위에 붉은 점을 표시하고 있는 휴대폰이 꽉 쥐어져 있었습니다. 위치 추적기가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추적이 시작되었고 저는 제 손으로 비극으로 향하는 문을 열고 있다는 사실을 까맣게 몰랐습니다. 남편의 등 뒤로 문이 닫히고 집안에는 소름 끼치는 정적이 흘렀습니다. 저는 소파에 주저앉아 휴대폰을 꽉 쥔 채 지도 화면에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남편을 나타내는 작은 붉은 점이 천천히 하지만 확실하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점 하나하나가 이미 약해질 대로 약해진 제 신경을 팽팽하게 잡아당겼습니다. 남편은 인천에 프로젝트 답사를 간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경인 고속도로나 제2경인 고속도로 쪽으로 가야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 경로를 본 순간 제 심장은 조여드는 듯 했습니다. 붉은 점은 인천 쪽으로 향하지 않았습니다. 정반대 방향인 서울 서쪽 외곽, 낡은 공업단지와 물류창고가 밀집해 있고 대형 화물차들로 붐비는 먼지투성이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지금 어디로 가는 거야? 저는 나지막이 중얼거렸습니다. 식은땀이 이마에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약 45분 후 붉은 점은 광활한 부지 한가운데서 멈췄습니다. 지도를 최대한 확대하자 화면에는 한 물류운송회사의 이름이 나타났습니다. 왜 물류창고지? 남편은 건축 설계사인데 물류창고와 무슨 상관이람? 의심이 맹렬하게 타올랐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꽤 오래 울린 뒤에야 남편이 전화를 받았습니다. 여보, 나 지금 거래처랑 회의 중이라 좀 시끄러워. 남편의 목소리는 다급하게 들렸습니다. 인천 도착했어요? 사무실에서 회의하는 거예요. 아니면 현장이에요? 왜 이렇게 시끄러워요? 저는 최대한 평정심을 유지하며 물었습니다. 도착했어. 지금 현장에서 공사 진행 상황 확인하는 중이라 시끄러워. 그럼 끊고 일 봐요. 저녁에 다시 전화할게요. 남편은 황급히 전화를 끊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몰랐을 겁니다. 의심에 가득 찬 아내의 청각이 얼마나 예민한지를. 전화기 너머로 저는 업무 협의 소리나 서류 넘기는 소리, 전문 용어 같은 것은 전혀 듣지 못했습니다. 대신 제 귀에 들려온 것은 화물차 엔진이 굉음을 내는 소리, 쇠붙이가 부딪히는 시끄러운 소음이었습니다. 또 거짓말. 하루에 2번이나 이어진 거짓말은 이미 금이 간 제 믿음의 칼날처럼 또 하나의 상처를 냈습니다. 그날 하루 종일 붉은 점은 그 물류창고 지역을 거의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고작 수십 미터 반경 안에서만 움직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곳에 있는 남편의 모습을 상상했습니다. 창고 안에서 도박을 하고 있거나 더 나쁘게는 어느 구석진 곳에서 누군가와 미래를 즐기고 있을지도 모른다고요. 생각할수록 분하고 서러워서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저녁 8시쯤
붉은 점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지켜보았습니다. 이제라도 호텔이나 모텔 같은 곳으로 가서 쉬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남편의 경로는 갈수록 기이해졌습니다. 그는 번화한 주택가로 들어가지도 큰 길로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붉은 점은 작은 길들을 따라 더욱 깊숙한 외곽으로 지도에는 온통 논밭과 야산의 녹색으로만 표시된 황량한 곳으로 파고들었습니다. 밤 10시. 도시 전체가 잠들었을 시간에도 남편은 여전히 허허 벌판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이동 속도는 시속 20, 30km로 매우 느렸습니다. 마치 비포장도로를 스쿠터로 달리는 것 같았죠. 그리고 밤 11시 붉은 점은 완전히 멈췄습니다. 저는 지도상의 마지막 위치를 뚫어지게 쳐다보았습니다. 순간 누군가 제 머리부터 발끝까지 얼음물을 끼얹는 듯한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화면에는 파주하늘공원묘지라는 글자가 선명하게 떠 있었습니다. 차갑고 잔인하게 휴대폰이 손에서 미끄러져 바닥으로 떨어지며 둔탁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공동묘지? 왜 한밤중에 공동묘지란 말인가? 남편이 죽은 자들을 위한 그곳에서 대체 뭘 하고 있는 걸까? 은밀한 거래? 아니면 사람들의 눈을 피해 애인과 데이트라도 하는 걸까? 아니면 더 끔찍한 생각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혹시 무슨 사고라도 당한 건 아닐까? 저는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주워 미친 듯이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하지만 제게 돌아온 것은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차가운 기계음 뿐이었습니다. 텅 빈 집안을 무서운 침묵이 감쌌습니다. 처음의 질투심은 순식간에 극도의 공포감으로 바뀌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지금 당장 그곳으로 가야만 했습니다. 전화기가 꺼져 있어 라는 안내 메시지는 마치 사형 선고처럼 제 머리 위에서 반복되었습니다. 휴대폰 화면은 여전히 파주하늘공원묘지라는 위치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위협적으로 깜박이는 붉은 점. 공포가 혼란을 집어삼키자 더는 가만히 앉아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제 머릿속에는 수만 가지 무서운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왜 하필 공동묘지일까? 한밤중에 남자가 그곳에 들어갈 이유가 뭐가 있을까? 혹시 강도를 만나 끌려간 건 아닐까? 아니면 근처 길가에서 사고를 당해 쓰러져 있는 건 아닐까? 상상할수록 가슴이 답답해져 숨을 쉴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바람이나 도박 같은 생각은 모두 지워버렸습니다. 지금은 남편의 목숨과 안전이 가장 중요했습니다. 가야 해. 지금 당장 가야 해. 저는 중얼거리며 벌떡 일어나 두꺼운 외투를 걸쳐 불러온 배를 가렸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택시를 불렀지만 목적지가 한밤중 외곽의 공동묘지인 것을 보고는 어느 기사님도 수락하지 않았습니다. 3번의 호출은 3번 모두 무정하게 취소되었습니다. 어떤 기사님은 손님, 이 시간에 거길 왜 가세요? 사람이세요? 귀신이세요? 라는 메시지를 보내오기도 했습니다. 절망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골목 밖으로 뛰쳐나갔고 다행히 손님을 기다리며 서 있던 개인 택시 한 대를 발견했습니다. 기사님은 머리가 희끗희끗한 중년 남성으로 깜빡 잠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다급하게 차창을 두드렸습니다. 기사님, 제발 급한 일이라서요. 좀 태워주세요. 기사님은 깜짝 놀라 잠에서 깨어 제 불안한 얼굴과 불룩한 배를 번갈아 보며 걱정스럽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 밤중에 어딜 그렇게 급하게 가시려고? 혹시 진통이라도 왔어요? 아니요. 남편 데리러 가는 길이에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오다가 차가 고장 났대요. 파주 쪽 언덕 근처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저는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공동묘지에 남편을 찾으러 간다고 사실대로 말했다간 기사님이 불길하다며
거절할 게 뻔했습니다. 파주라는 말에 기사님은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거기 엄청 외진 곳인데 허허벌판에 공동묘지 근처고 남편분은 왜 이 시간에 그 길로 다녔대요? 지름길로 오다가 그랬나 봐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요금은 더 드릴게요. 너무 걱정돼서 그래요. 저는 울먹이며 애원했습니다. 제 간절한 모습에 기사님은 길게 한숨을 쉬며 혀를 찼습니다. 알겠습니다. 타세요. 아이고, 만삭의 몸으로 남편 걱정하느라 고생이 많네. 택시는 어둠 속으로 질주했습니다. 저는 뒷좌석에 몸을 웅크리고 앉아 꼼짝도 하지 않는 붉은 점이 찍힌 휴대폰을 꽉 쥔 채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도심을 벗어나 외곽으로 갈수록 길은 한산해졌습니다. 가로등은 점점 드물어지다 이내 사라졌고 양옆은 칠흑 같은 어둠에 잠겼습니다. 차창 틈으로 스며드는 밤바람이 소름 끼치게 차가웠습니다. 좁은 택시 안에서 시계 초침이 째깍째깍 움직이는 소리가 제 심장 소리와 뒤섞여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기사님은 백미러로 이따금 걱정과 의심이 뒤섞인 눈빛으로 저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마 이 여자가 대체 무슨 비밀을 감추고 있기에 이 밤중에 불나방처럼 어둠 속으로 뛰어드는지 궁금했을 겁니다. 목적지에 가까워질수록 길은 험해졌습니다. 차는 움푹 파인 도로 위에서 계속 덜컹거렸습니다. 차가 흔들릴 때마다 무거운 제 몸에 충격이 가해져 아랫배가 욱신거렸습니다. 저는 입술을 꽉 깨물고 배를 쓰다듬으며 속삭였습니다. 아가, 착하지. 엄마랑 조금만 힘내자. 곧 아빠를 찾을 수 있을 거야. 아스팔트 도로는 끝나고 어둠 속으로 깊숙이 이어지는 울퉁불퉁한 흙길만 남았습니다.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비추는 곳에는 사람 키보다 높이 자란 갈대들이 바람에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마치 손짓하는 유령들처럼 우리는 남편이 있는 곳, 그리고 제가 곧 마주해야 할 끔찍한 비밀이 숨겨진 그곳에 거의 다다랐습니다. 택시는 좁은 흙길로 천천히 접어들었습니다. 양옆으로 무성하게 자란 잡초가 차체를 긁으며 사사삭 소름 끼치는 소리를 냈습니다. 희미한 헤드라이트는 앞쪽의 흐릿한 공간만 겨우 비출 뿐 주변은 모든 것을 삼켜버릴 듯한 짙은 어둠에 잠겨 있었습니다. 이곳의 바람은 더욱 거셌습니다. 밤이슬의 싸늘함과 젖은 흙, 차가운 향불 냄새가 뒤섞인 특유의 냄새를 실어왔습니다. 손님, 여기서 더는 못 들어가겠는데요. 길이 너무 길어서 바퀴 빠지면 큰일 나요. 기사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정적을 깼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보았습니다. 위치 추적기의 붉은 점이 바로 앞에서 불과 몇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깜빡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목표 지점에 매우 근접했습니다라는 안내 문구가 떠 있었습니다. 심장이 터져 나올 것 같았습니다. 네, 기사님, 여기서 세워주세요. 제가 걸어 들어갈 수 있어요. 저는 애써 굳센 목소리로 대답했지만 차 문을 여는 손은 덜덜 떨리고 있었습니다. 혼자 괜찮겠어요? 내가 같이 가줄까요? 기사님은 칠흑 같은 어둠 밖을 보며 걱정했습니다. 괜찮아요. 저기 남편 손전등 불빛이 보여요. 저는 또 거짓말을 했습니다. 사실 제 앞은 온통 검은색뿐이었습니다. 여기서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남편 불러서 금방 나올게요. 차에서 내리자 차가운 바람이 몸을 파고들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저는 휴대폰 손전등을 켰습니다. 약한 흰색 불빛이 고요한 공간을 이리저리 비췄습니다. 벌레들의 울음소리와 웅덩이에서 들려오는 개구리 소리가 마치 애달픈 통곡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속으로 계속 연부를 외웠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나무 아미타불. 남은 한 손으로는 배를 꼭 감싸 안았습니다. 아기를 보호하려는 동시에 제 자신에게 작은 위안이라도 찾으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축축한 흙바닥에 발을 내디딜 때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손전등 불빛이 길 양옆에
드문드문 솟아있는 하얀 봉분들을 비췄습니다. 어떤 묘는 단단하게 지어졌지만 어떤 묘는 주저앉은 채 풀이 비석을 뒤덮고 있었습니다. 밤의 공동묘지는 너무나 차갑고 섬뜩해서 마치 수천 개의 보이지 않는 눈들이 제 모든 움직임을 지켜보는 것 같았습니다. 얼마쯤 걸었을까 제 손전등 불빛이 멈췄습니다. 넓은 그늘을 들이운 울퉁불퉁한 고목 아래 익숙한 스쿠터 한 대가 보였습니다. 남편의 낡은 배달용 스쿠터였습니다. 스쿠터는 덩그러니 세워져 있었고 차체 전체에는 붉은 흙먼지가 잔뜩 묻어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안장 위에는 색이 바른 수건 한 장이 걸쳐져 있었습니다. 남편 스쿠터가 맞는데 사람은 어디 있지? 손전등으로 주위를 비춰봤지만 남편의 모습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텅 빈 묘지 한가운데 덩그러니 서 있는 스쿠터, 공포가 극에 달했습니다. 설마 누구한테 납치라도 당한 걸까? 아니면 사고로 어디 쓰러져 있기라도 한 걸까? 준서 씨, 여보. 저는 겁에 질려 목이 맨 소리로 남편을 불렀습니다. 제 목소리는 바람에 휩쓸려 덧없이 사라졌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오직 고목 나뭇잎 사이를 스치는 바람. 소리만이 기이한 소리를 만들어낼 뿐이었습니다. 저는 마른 침을 삼키고 애써 마음을 진정시키며 스쿠터 쪽으로 몇 걸음 더 다가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 고목 뒤, 푸른 돌로 지어진 커다란 묘비 뒤편에서 바스락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바스락. 마치 누군가 마른 흙 위에서 몸을 뒤척이는 듯한 소리. 심장이 새는 듯했고 온몸이 굳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숨도 크게 쉬지 못했습니다. 저 묘비 뒤에 누군가 있다. 사람일까? 귀신일까? 아니면 숨어서 나를 노리는 나쁜 사람일까? 남편에 대한 걱정과 궁금증이 마침내 두려움을 이겼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소리가 난 쪽을 향해 손전등을 비추며 차가운 성묘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천천히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불빛이 묘비 뒤편의 어두운 구석을 비추는 순간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손에 들고 있던 휴대폰을 흙바닥에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 휴대폰은 바닥에 떨어졌지만 손전등 불빛은 여전히 희미한 빛을 발하며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광경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귀신도 나쁜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그 차가운 묘비 뒤에 웅크리고 누워있는 사람은 바로 제 남편 준서 씨였습니다. 하지만 그 모습은 제가 매일 아침 출근길에 보던 깔끔한 정장 차림의 남편이 아니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제가 거의 알아보지 못할 정도로 초라하고 지친 낯선 남자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묘 옆 시멘트 바닥에 깔린 낡은 돗자리 위에서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낡고 누렇게 변색된 티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어깨 부분은 길게 찢어져 있었습니다. 옷은 기름때와 검은 먼지, 흙으로 얼룩져 있었고 며칠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왔을 때 났던 시큼한 땀 냄새가 풍겼습니다. 저는 터져 나오는 울음을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불빛이 그의 맨발을 비췄습니다. 길었던 면바지는 무릎 위까지 걷어 올려져 있었고 종아리는 긁히고 쓸린 상처로 가득했습니다. 이미 딱지가 앉은 상처도 있었지만 붉게 부어오른 채 피가 맺힌 새로운 상처도 있었습니다. 늘 좋은 구두 속에 보호받던 그의 발은 갈라지고 굳은 살이 박인 채 붉은 흙먼지로 뒤덮여 있었습니다. 남편이 누운 자리 옆에는 먹다 남은 스티로폼 도시락이 놓여 있었습니다. 안에는 말라비틀어진 흰 밥과 시커멓게 변한 시금치나물 몇 가닥, 그리고 가장자리가 타버린 두부 부침 몇 조각만 남아 있었습니다. 1.5리터짜리 생수병 하나가 텅 빈 채 옆에 뒹굴고 있었습니다. 병은 여러 번 쥐어짠 듯 심하게 찌그러져 있었습니다. 이게 대체 어떻게 된 일일까? 고급 레스토랑에서 접대한다던 남편이 지금은 공동묘지에서
이렇게 초라한 도시락을 먹으며 노숙하고 있다니. 밤바람이 세차게 불자 남편은 곤히 잠든 와중에도 몸을 살짝 떨었습니다. 그는 추위를 피하려는 듯 몸을 웅크렸고 두 손으로 가슴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희미한 불빛 속에서 저는 거칠고 굳은 살이 박인 그의 손이 무언가를 아주 소중하게 쥐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몸을 숙여 그의 손가락을 부드럽게 폈습니다. 그 손 안에는 마찰로 인해 낡고 흐릿해진 코팅된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 아기가 겨우 12주였을 때의 흑백 초음파 사진이었습니다. 남편은 그것을 마치 가장 소중한 보물인 양, 유일한 힘의 원천인 양, 심장이 뛰는 가슴에 꼭 붙인 채 손에 쥐고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이 기대 누워있는 푸른 비석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나뭇잎 사이로 스며드는 희미한 달빛 아래 비석에 새겨진 글자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김영순. 세상에, 저희 시어머니의 묘였습니다. 어머니는 5년 전 지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 순간 공동묘지의 침묵은 더 이상 무섭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해할 수 없는 슬픔으로 가득 찼습니다. 너무 지쳐 오바떨어진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남편의 머리맡. 그가 베개 삼아 놓은 가방 옆에 갈색 가죽 표지의 작은 수첩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황량한 들판에서 불어온 바람이 책장을 펄럭펄럭 넘기며 마치 누군가 애처롭게 한숨 쉬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그 수첩은 낯이 익었습니다. 2년 전 결혼기념일에 제가 선물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호기심과 함께 형용할 수 없는 불안감에 휩싸여 떨리는 손으로 수첩을 집어들었습니다. 여기가 남편이 속마음을 털어놓는 유일한 공간이었을까요? 평생의 반려자인 제게도 차마 털어놓지 못하고 가슴속 깊이 묻어둔 비밀을 들어주는 유일한 친구였을까요? 희미한 손전등 불빛 아래 저는 급하게 휘갈겨 쓴 글씨를 읽기 시작했습니다. 평소 남편의 단정한 글씨체와는 달리 글씨는 빗돌빗돌하고 여기저기 떨리며 끊어져 있었습니다. 첫 페이지. 오늘 최악의 날이다. 회사가 경영 악화로 설계팀을 해체한다고 공식 통보했다. 나는 1차 정리해고 명단에 포함됐다. 해고 통지서를 손에 쥐는데 온몸에 힘이 빠지고 머릿속이 하얘졌다. 아내는 곧 출산인데 다음 달 집세, 은행 대출이자, 그리고 기저귀값, 분유값, 걱정거리가 산더미다. 이걸 어떻게 서윤이에게 말하지? 지금 예민하고 걱정도 많은데 충격받아서 아기한테까지 영향이 가면 어떡하나. 나는 남자고 가장이다. 절대 무너질 수 없어. 일단은 숨기자. 난 건강하니까 이 일 아니면 다른 일이라도 하면 되지. 어떻게든 돈 벌어서 아내와 아이를 책임지면 되는 거야. 여기까지 읽었을 때 코끝이 찡해졌습니다. 남편이 한 달 전부터 실직 상태였다는 걸 저는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매일 아침 그는 여전히 깔끔하게 정장을 차려입고 제 시간에 집을 나섰고 제게 웃으며 인사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매일 밤낮으로 그의 마음을 갉아먹는 불안감을 감추기 위한 고통스러운 연극이었습니다. 저는 다음 장을 넘겼습니다. 눈물 때문에 글씨가 번져 보였습니다. 사무직 일자리를 구하러 사방팔방 뛰어다녔지만 모두 거절당하거나 월급이 너무 적었다. 결국 큰맘 먹고 대한물류창고에서 상하차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 일이 정말 고되다. 이렇게 힘들 줄은 몰랐다. 전부 가전제품이나 기계류라 한 박스에 50kg은 좋게 나간다. 컨테이너에서 창고까지 그걸 날라야 한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고 손은 물집이 잡히고 터져서 피투성이다. 그래도 사장님이 확실해서 일당은 바로 현금으로 준다. 힘내자, 준서야. 조금 아파도 조금 피곤해도 괜찮아. 하루 일과가 끝나면 아내 맛있는 거 사줄 돈이 생기잖아. 저는 터져 나오는 소리를 막기 위해 손으로 입을 틀어 막았습니다.
목구멍이 쓰라렸습니다. 며칠 전 남편이 집에 돌아와 젓가락을 든 손을 떨고 이따금 어깨를 주무르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제가 왜 그러냐고 물으면 그는 컴퓨터 앞에 오래 앉아 있어서 뻐근하다고 웃어넘겼습니다. 그것이 그의 연약한 어깨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들의 후유증이었다니. 세 번째 페이지. 잉크 자국은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액체에 번져 있었습니다. 실수했다. 박스를 내려놓다가 발등 위로 떨어뜨렸다. 찌르는 듯한 고통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었다. 엄지발가락이 으스러진 것 같았다. 신발을 벗어보니 발이 퉁퉁 붓고 발톱은 시커멓게 변해 피가 고여 있었다. 쳐다보기만 해도 끔찍했다. 이제 절뚝거리며 걷는다.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통증이 머리끝까지 치솟는다. 내일 이 다리로 또 짐을 나를 수 있을지 모르겠다. 점심시간에 퍽퍽한 빵을 씹고 있자니 아내가 끓여준 김치찌개가 너무 그립다. 서윤이가 끓여준 돼지고기, 김치찌개가 미치도록 먹고 싶다. 하지만 지금 집에 일찍 들어가면 아내가 다친 발을 보고 울고불고 난리를 치다. 모든 걸 알게 될 거다. 그냥 공원에 앉아 있다가 밤이 깊어지면 들어가야겠다. 평소처럼 야근한 척. 눈물이 책장 위로 후두둑 떨어져 고통과 외로움으로 가득 찬 글자들을 흠뻑 적셨습니다. 그날 저녁 남편이 다리를 절며 집에 돌아와 회사 계단에서 헛디뎠다고 거짓말했던 밤이 생각났습니다. 저는 무심하게 그의 말을 믿고 파스 한 장을 건네며 조심 좀 하라고 잔소리까지 했습니다. 그가 집까지 걸어오기 위해 하루 종일 극한의 노동 속에서 뼈를 깎는 고통을 참아냈다는 것을 저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 그가 제게 출장을 간다고 거짓말한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3일간의 출장 프로젝트. 사실은 3일 연속 야간 근무다. 창고에 야간 상하차, 인력이 급하게 필요하단다. 물량이 폭주해서 사람을 급히 구하는데 일당을 2배로 준다고 했다. 망설임 없이 하겠다고 했다. 3일 내내 쉬지 않고 일하기로 했다. 너무 피곤해서 눈이 저절로 감기고 팔다리가 녹아내리는 것 같다. 내 몸이 내 몸 같지 않다. 밤 10시에 일이 끝났다. 집에 가려고 스쿠터에 올랐지만 너무 졸려서 눈을 뜰 수가 없었다. 머리가 핑핑 돌았다. 이 상태로 밤길을 운전하다. 사고라도 나면 아내와 아이만 고생이다. 근처 모텔에서 몇 시간이라도 자고 갈까 했지만 하룻밤에 5만 원이나 달라고 한다. 돈이 너무 아까웠다. 5만 원이면 아내에게 좋은 영양제 한 통을 사줄 수 있고 우리 아기 기저귀를 2팩이나 사서 일주일은 쓸 수 있는데 너무 아까웠다. 결국 파주에 계신 어머니를 뵈러 왔다. 어머니 곁에서 좀 자야겠다. 여긴 시원하고 조용하고 어머니가 곁에서 지켜주시니 아무것도 무섭지 않다. 엄마, 아들이 너무 힘들어요. 엄마 옆에서 잠깐만 누워 있을게요. 옛날처럼 자장가 불러주세요. 엄마. 마지막 줄을 읽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차가운 묘비들 사이 깊은 밤의 정적 속에서 소리 없이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꼭 껴안았습니다. 남편의 위대한 희생과 침묵의 고통을 모두 끌어안고 싶었습니다. 그는 바람을 피우지도 도박을 하지도 어떤 나쁜 짓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제가 상상했던 그런 파렴치한 거짓말쟁이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노동력과 잠, 심지어 목숨의 안전까지 팔아 푼 돈을 모으고 그 돈을 모아 제게 가불한 월급이라며 건넨 남자였습니다. 아내와 아이에게 4만 원을 아껴주기 위해 추운 야외에서 잠을 청하고 죽은 자와 친구가 되며 차가운 무덤 옆 낡은 돗자리 위에서 잠든 남자였습니다. 그 희생은 너무나 위대해서 제 자신이 한없이 초라하고 이기적으로 느껴졌습니다. 남편이 목숨을 걸고 이 가정을 지키는 동안 저는 그의 인격을 의심했습니다. 저는 입고 있던 두꺼운 외투를 벗어
남편의 몸 위로 조심스럽게 덮어주었습니다. 그를 깨우지 않으려 최대한 살며시 움직였습니다. 하지만 갑작스러운 옷의 온기와 햇볕과 바람에 그을린 그의 얼굴을 만지는 제 떨리는 손길에 남편은 움찔했습니다. 남편은 잠꼬대를 하듯 눈을 번쩍 떴습니다. 그는 마치 쫓기는 사람처럼 혹은 무언가 들킬까봐 두려운 사람처럼 반사적으로 벌떡 일어났습니다. 도둑이라도 든 것처럼 주변의 물건을 허둥지둥 찾았습니다. 하지만 손전등 불빛이 눈물로 퉁퉁 부은 제 얼굴을 비추자 남편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의 눈은 극도의 놀라움으로 커졌습니다. 서윤아, 당신이 왜 여기에 있어? 잠이 덜 깬 그의 목소리는 쉬어 있었고 두려움에 떨렸습니다. 이내 자신의 처지를 깨달았는지 그는 황급히 손으로 기름때 묻은 옷을 가리고 걷어 올린 바짓단 아래 피 맺힌 상처들을 숨기려 다리를 오므렸습니다. 최대한 아무렇지 않은 척 자세를 고쳐 앉으려 애썼습니다. 아, 스쿠터가 고장났는데 끌고 오다 너무 힘들어서 보험사도 연락이 안 되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바람 좀 피하면서 쉬고 있었어. 당신 어서 집에 가. 여기 추워. 음기도 세고 아기한테 안 좋아. 어서 가. 마지막 순간까지 진실을 숨기려 애쓰는 그의 어설프고 애처로운 모습에 제 가슴은 수천 개의 칼날로 베이는 듯 아팠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그에게 달려가 부서질 듯 그를 껴안았습니다. 추위와 두려움에 떨고 있는 그의 마른 몸을 꽉 끌어안았습니다. 먼지투성이 옷도 시큼한 땀 냄새도 흙먼지도 아무 상관없었습니다. 저는 남편의 어깨에 얼굴을 묻고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동안 억눌렀던 모든 감정, 후회,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져나왔습니다. 더는 숨기지 마세요. 제발, 제발 숨기지 마세요. 저 다 알아요. 당신 읽기 다 읽었어요. 저는 흐느끼며 그의 얼굴 앞에 수첩을 들어 보였습니다. 목소리는 울음에 잠겨 갈라졌습니다. 왜 이렇게 바보 같아요, 준서 씨? 왜 이렇게 힘들면서 저한테 한마디도 안 했어요? 제가 아내예요. 아니면 남이에요. 왜 혼자서 모든 짐을 짊어지려고 해요? 당신이 이런 모습인 걸 보면 제 마음이 얼마나 아픈지 알아요? 남편은 제 손에 들린 수첩을 보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의 어깨는 힘없이 축 처졌고 억지로 쓰고 있던 강인함의 가면이 완전히 벗겨졌습니다. 그는 두 팔을 늘어뜨렸다가 천천히 저를 끌어안고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그의 몸이 세차게 떨렸고 마른 가슴에서 터져나오는 억눌린 흐느낌이 제게 고스란히 전해졌습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서윤아. 그는 목이 맨 소리로 부서질 듯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한 남자의 뜨거운 눈물이 제 목덜미로 흘러내려 살갗에 스며들었습니다. 숯불처럼 뜨겁게 당신 걱정할까봐 무서웠어. 내가 무능력해서 당신이랑 우리 아기한테 제대로 된 삶도 못 챙겨준다고 생각할까봐 무서웠어. 나는 못난 놈이야. 저는 고개를 세차게 저으며 눈물로 얼룩진 그의 얼굴을 닦아주었습니다. 땀과 먼지가 뒤섞인 남편의 뺨을 어루만지며 말했습니다. 아니에요. 당신은 무능력하지 않아요. 당신은 이 세상에서 가장 위대하고 멋진 남편이자 아빠예요. 당신은 우리를 위해 모든 걸 했어요. 하지만 저는 그렇게 많은 돈 필요 없어요. 당신이 이렇게 목숨 걸고 일하는 거 원하지 않아요. 저한테는 당신이 필요하고 우리 아기한테는 아빠가 필요해요. 이제부터 좋은 일이든 힘든 일이든 우리 부부가 함께 하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혼자 힘들어하지 않겠다고 약속해요. 없으면 없는 대로 김치에 밥만 먹어도 돼요. 부부가 함께라면 그걸로 된 거예요. 알았죠? 황량한 공동묘지, 돌아가신 어머님의 묘비 곁에서 우리 부부는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밤바람 소리에 섞인 울음소리,
하지만 묘지의 차갑고 섬뜩했던 기운은 어느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사랑과 이해, 그리고 시련 끝에 더욱 강하게 피어난 나눔의 온기가 가득했습니다. 저는 어딘가에서 어머님의 영혼이 우리를 내려다보며 인생의 폭풍우 속에서 비로소 서로의 소중함을 깨달은 어리석은 두 자식을 위해 미소 짓고 계실 거라고 느꼈습니다. 남편의 손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거칠었지만 이상하게 따뜻했습니다. 그것은 이제 다시는 이 손을 놓지 않겠다는, 다시는 혼자서 고통을 짊어지지 않겠다는 무언의 약속처럼 느껴졌습니다. 남편은 여전히 충격에서 벗어나지 못한 듯 제 옷이 더러워질까봐 저를 밀어내려 했지만 저는 그를 더욱 세게 껴안았습니다. 제 온기가 그에게 전해지기를. 그가 아무리 흙먼지로 뒤덮여 있더라도 제 눈에는 세상에서 가장 깨끗하고 고귀한 남자라는 것을 알아주기를 바랐습니다. 이제 집에 가요. 따뜻한 우리 집 놔두고 왜 이런 데서 모기한테 뜯기고 있어요? 저는 눈물을 닦고 그를 안심시키려 애써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은 저를 보다가 나무 아래 세워진 스쿠터를 걱정스럽게 쳐다봤습니다. 스쿠터는 그냥 둬요. 자물쇠 채워놓고 내일 찾으러 오거나 없어지면 그냥 액돌했다고 생각해요. 지금 당장 저랑 택시 타고 집에 가요. 1분도 더는 여기서 못 자게 할 거예요. 저는 단호하지만 사랑이 담긴 목소리로 명령했습니다. 남편은 잘못을 저지른 아이처럼 순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는 대충 짐을 챙기고 먹다 남은 도시락과 빈 생수병을 비닐봉지에 담아 가방을 챙겨 일어섰습니다. 그는 다시 한번 어머니의 비석을 돌아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저 이제 갈게요. 서윤이가 데리러 왔어요. 우리는 서로를 부축하며 공동묘지를 빠져나왔습니다. 택시 기사님은 초조하고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지만 길가에서 끈기 있게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가 흙투성이의 남자를 부축하며 절뚝거리며 걸어 나오자 기사님은 눈을 동그랗게 떴지만 이내 상황을 짐작한 듯 서둘러 차에서 내려 문을 열어주었습니다. 차에 타자마자 남편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고는 거의 바로 잠이 들었습니다. 아마 너무나 지쳤던 탓이겠지요. 그리고 무엇보다 오랫동안 짓눌러왔던 마음의 짐을 내려놓았기에 이제는 아내 곁에서 안심하고 깊은 잠을 잘 수 있었을 겁니다. 저는 그의 굳은 살 박인 손을 잡고 새로 생긴 상처와 오래된 흉터들을 어루만지며 앞으로 그에게 모든 것을 보답하리라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시골에 계신 부모님께 모든 것을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쓸데없는 자존심은 모두 버리고 남편의 어려운 상황과 그의 침묵의 희생에 대해 모두 말씀드렸습니다. 부모님은 제 이야기를 듣고 함께 우셨고 왜 진작 말하지 않았냐며 저를 나무라셨습니다. 아버지는 내일 아침 바로 모아두었던 적금 3천만 원을 보내줄 테니 그걸로 자본 삼아 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내라고 하셨습니다. 다음 날 아침 남편은 익숙한 침실에서 눈을 떴습니다. 커튼 사이로 스며드는 아침 햇살이 그의 창백했던 얼굴을 비췄습니다. 그는 멍하니 주위를 둘러보다가 뜨끈한 밥상이 차려진 채 곁에 앉아있는 저를 보았습니다. 그가 그토록 먹고 싶어 했던 돼지고기 김치찌개와 하얀 쌀밥, 그리고 몇 가지 밑반찬. 그가 힘든 노동 속에서 간절히 그리워했던 바로 그 밥상이었습니다. 저는 부모님이 보내주신 돈이 든 통장을 남편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건 부모님께 빌린 돈이에요. 그냥 받은 거 아니니까 나중에 우리가 갚으면 돼요. 이제 더는 상하차 일하지 마세요. 다리도 그렇게 다쳤는데 어떻게 일을 해요? 이 돈으로 작은 용달차를 사서 배달 일을 하거나 아니면 손재주 좋으니까 작은 전파상이라도 차려요. 우리 부부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걱정하지 마요. 남편은 돈이 든 통장을 들고 입술을 떨며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행복으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돈이 생겨서 기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내에게 온전히 이해받고 함께 짐을 나누며 절대적인 신뢰를 얻은 한 남자의 행복이었습니다. 우리 부부는 다시 파주 하늘 공원묘지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환한 대낮이었습니다. 하늘은 푸르고 구름은 희고 햇살은 눈부셨습니다. 우리는 과일과 음식을 준비해 어머니의 묘에 향을 피웠습니다. 저는 비석 앞에 서서 두 손 모아 기도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지난밤 제 남편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게 이렇게 멋진 남편을 낳아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걱정 마세요. 어머니, 저희 앞으로 정말 행복하게 살게요. 함께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거예요. 어머니 손주도 곧 태어날 거예요. 우리 아기 잘 보살펴 주세요. 언덕 위로 바람이 불어와 고목의 나뭇가지를 흔들었습니다. 저는 마치 어머니께서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이시는 것 같다고 느꼈습니다. 남편이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우리는 따스한 햇살 아래 함께 걸었습니다. 어젯밤 그토록 무서웠던 붉은 흙길이 이제는 정겹고 아름답게 보였습니다. 제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그 여운은 오랫동안 계속될 것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세상의 모든 아내분들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절대 겉모습이나 근거 없는 의심만으로 당신의 남자를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때로는 그들의 침묵과 어설픈 거짓말 뒤에는 우리를 위해 홀로 감당하고 있는 거대한 폭풍우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행복이란 부유한 남자를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희생할 줄 아는 사람, 아내와 자식의 평온한 미소를 위해 기꺼이 가시밭길을 걷는 사람을 만나는 것입니다. 곁에 있을 때 당신 곁에 그 사람을 소중히 여겨주세요. 오늘 이야기에 감동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마음이 뭉클했는지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댓글 하나하나가 저희가 삶에 의미 있는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나눌 수 있는 가장 큰 원동력이 됩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에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